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5,200선을 돌파했습니다. 5,221.25, 0.98%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 2.73% 급등하며 1,164점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1조 6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방어한 것이 주요했는데요. 오늘은 이 역사적인 상승장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 경제 전문가 박 교수님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5,2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는데 장중에는 한때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도 컸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외국인 매도 압력으로 지수가 하락 전환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했고 결국 5,221.25로 장을 마감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거래 대금이 30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인데요.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221.25로 0.98%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1,164.41로 2.73%나 급등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오늘 상승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첫째, 기술적으로 5200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작년 말부터 5000선 돌파 이후 추가 상승에 대한 회의론이 있었는데 이를 불식시킨 것이죠. 둘째,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지탱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1조 6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오히려 순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정말 대단했네요. 그런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코스닥의 2.73% 상승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최근 연준의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대로 결정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이 더 큰 수혜를 받습니다. 실제로 오늘 중소형주와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고 특히 반도체 장비주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었나요? 오전장 초반에는 전날 미국 증시의 혼조세와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가 5,150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때 마이너스 전환 직전까지 갔었죠. 그러나 오전 10한 시경부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90만 원을 돌파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오후 들어서는 증권주와 자동차주까지 가세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코스피 거래대금이 약 3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평균 거래대금인 25조 원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탁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투자자 예탁금이 1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추가 매수 여력이 충분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오늘 시장을 이끈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업종부터 보겠는데요. SK 하이닉스가 86만 1,000원으로 2.38% 상승하며 9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90만 닉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SK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86만 1,000원을 기록하면서 90만 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90만 닉스라는 표현이 일반화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150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강세는 HBM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위와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기인합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에 들어가는 HBM3E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하락했네요. 16만 700원으로 1.05%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이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보입니다. 최근 연속 상승으로 단기 과열 우려가 있었고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6만 전자, 즉 26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개선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강세였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20만 3,500원으로 11.81%나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설비 투자 증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올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이는 장비 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 직결될 전망입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어땠습니까? 2차 전지 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4만 6천 원으로 7.42% 급등했고, 에코프로도 17만 2천 원으로 2.02% 상승했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41만 6,500원으로 3.36% 하락했는데요. 이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은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감과 북미 IRA 정책 수혜 기대가 맞물리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업종 중 하나가 증권주라고 하던데요. 네, 증권주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4850원으로 17.39%나 급등했습니다. 증권주의 강세는 거래대금 증가와 직결됩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30조 원을 넘어서면서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죠. 또한 예탁금이 100조 원에 육박하면서 향후에도 높은 거래대금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강세였네요. 현대차가 52만 8천 원으로 7.21%나 올랐습니다. 현대차의 급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최근 발표된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둘째,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셋째,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강조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상승했네요. SK이노베이션은 11만 3,500원으로 4.90% 상승했습니다. 최근 실적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정유 마진 개선과 배터리 사업의 적자폭 축소 전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증권사들이 SK이노베이션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로 두산의 너빌리티도 올랐네요. 두산의 너빌리티는 94,000원으로 2.17% 상승했습니다. 원전 산업 부활과 SMR 소형 모듈, 원전 사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 정상화와 함께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제 환율과 원자재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27.16으로 0.37% 하락했네요. 박 교수님, 원화 강세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국내 증시의 강세입니다. 코스피가 5200선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기대감이 커졌고, 이는 원화 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달러 인덱스의 약세입니다.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이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셋째,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원화 강세 요인입니다. 1427원 수준이면 적정한 수준인가요? 현재 환율 수준은 대체로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00에서 1450원 사이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균형 환율로 평가됩니다. 다만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입니다. 만약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면 원화는 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면 원화 약세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낮아지는 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수출 기업들은 원화 강세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자동차나 조선 같은 전통 제조업은 환율 변동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완만한 원화 강세는 관리 가능한 범위입니다. 오히려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입니다. 또한 반도체나 IT 기업들은 환율보다는 제품 가격과 수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국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WTI가 64달러 21센트로 1.58% 올랐네요. 국제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대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 전망이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64달러 수준은 여전히 안정적인 범위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는 아닙니다. 금값이 정말 많이 올랐네요. 5,593달러 10센트로 5.50%나 급등했습니다. 금값의 급등이 눈에 띕니다. 오늘 하루에만 5.50% 상승하면서 온스당 5,5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가 수준입니다. 금값 상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불확실성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입니다. 비록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면서 실질 금리가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매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금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현재 가격이 역사적 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ACE 같은 금 ETF를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은 주식이나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금에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현재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시기에는 금의 보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네요. S&P 500이 6,978.03으로 0.01%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23,857.45로 0.17%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49,015.60으로 0.02% 상승했고요. 박 교수님, 미국 증시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미국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우세했습니다. S&P 500이 소폭 하락했지만 낙폭이 미미했고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FOMC 결과를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FOMC에서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비둘기파적인 톤을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수렴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올해 중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VX 지수는 16.35로 변동이 없었네요. VIX 지수가 16.3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불안 심리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VIX가 20 이하면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현재 16 수준은 매우 낮은 편으로 투자자들이 큰 변동성을 예상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향후 증시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어떻습니까? 10년물 수익률이 4.25로 0.66% 상승했네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4.25% 수준인데요. 이는 여전히 안정적인 범위입니다. 금리가 소폭 상승한 것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견조했고, 이는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다만 금리가 급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요 기술주들은 어땠습니까? 기술주들은 대체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191달러 52센트로 1.59%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블랙웰 아키텍처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TSMC도 342달러 30센트로 2.17% 상승했는데요. 이는 반도체 파운드리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 애플은 256달러 44센트로 0.71% 하락했습니다. 아이폰 판매 둔화 우려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땠습니까? 테슬라는 431달러 46센트로 0.13% 소폭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주가 변동성이 컸는데요. 어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에서 모건 스탠리가 특정 업종을 추천했다고 하던데요. 네, 모건 스탠리가 코스피 6,000포인트 시대를 전망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를 권고했습니다. 주로 반도체, IT, 그리고 밸류업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들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글로벌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가 진행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가 5,200을 돌파한 지금 다음 목표는 6,000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차익 실현을 권고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철학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죠. 특히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탁금도 크게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네, 투자자 예탁금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 매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코스피가 3,000선에서 머물 때만 해도 예탁금이 70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났고 투자 규모도 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주식 투자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거래소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더군요. 네, 정부가 한국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방안이 재검토되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한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거래소 개혁은 이러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PER이나 PB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가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같은 실적을 내도 한국 기업은 더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이죠. 이는 지배구조 문제, 주주환원 정책의 미흡, 그리고 시장의 투명성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코스피는 6천은 물론 7천, 8천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ETF 시장도 화랑이라고 들었습니다. ETF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미래운용의 다이갈 반도체 톱10 ETF가 순자산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통한 분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AI 같은 테마형 ETF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도 인기라고 하던데요? 이베 ETF가 출시된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특정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복리 효과로 인해 장기 보유 시 추종 오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ETF 시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ETF 시장도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상품 다변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뉴스에서도 지적됐듯이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입니다. 앞으로 코스닥 섹터별, 테마별 ETF가 더 많이 출시되면 투자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카카오의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매각 소식도 있던데요?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티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자율주행이나 메아스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시장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매각 가격과 인수 주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버 관련 논란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과거 코스피 5천 돌파를 비웃었던 일부 유튜버들이 지금 조롱 맛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스피가 정치 테마주냐며 5천 돌파를 불가능하다고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시장은 5천을 넘어 5,200까지 돌파했습니다. 이는 투자에 있어서 겸손함과 열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장은 항상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확신에 찬 비관론도 맹목적인 낙관론도 모두 위험합니다. 전원주 투자법도 재조명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SK하이닉스가 86만 원을 돌파하면서 과거 전원주 투자로 수익률 4,000%를 달성한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원주 투자법은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면서 하락 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인데요. 인내심과 확신이 필요한 투자법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2만 원대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한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기 투자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8,187달러 1호센트로 1.11% 하락했네요. 박 교수님,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최근 9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단기 과열 우려가 있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락폭이 1% 수준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안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의 중장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ETF들에 매일 수억 달러씩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헤지펀드, 연기금, 심지어 일부 중앙은행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셋째,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하루에 10% 이상 움직이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배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수요에 의해 좌우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본질적 가치가 반영될 것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들은 어떻습니까?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큽니다.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만 소형 코인들은 매우 투기적입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 중심으로 하고 알트코인은 소액만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최근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규제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일정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다음 주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의 실적이 나스닥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지표 발표도 있나요? 네,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와 실업률이 주목받을 것인데 이는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고 반대로 약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되는데 인플레이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내 경제지표는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는 1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됩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동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수요도 회복되고 있어서 수출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되어 있는데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지만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신중한 낙관론이 적절한 시점입니다. 코스피가 5200을 돌파하면서 단기 과열 우려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방식이죠. 둘째, 우량주 중심 투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우량주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적입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곳에 주목해야 할까요? 섹터별로는 몇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반도체 섹터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HBM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둘째,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한시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이 확실합니다. 특히 북미 IRA 정책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유망합니다. 셋째, 방산 섹터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방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째, 밸류업 수혜주입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으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피해야 할 섹터도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주의해야 할 섹터도 있습니다. 첫째, 일부 소비재 기업들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관련주입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기적인 관점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와 함께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한 종목이나 한 섹터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 종목과 섹터에 분산해야 합니다. 둘째, 손절매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 미리 손실 허용 범위를 정하고 그 선을 넘으면 과감하게 손절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실이 더 커집니다. 셋째, 레버리지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신용이나 레버리지 ETF는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지만 손실도 그만큼 커집니다. 넷째, 현금 비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는 항상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ETF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ETF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투자 수단입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많지 않거나 종목 선택에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코스피 200 ETF나 S&P 500 ETF 같은 지수 추종 상품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마형 ETF는 특정 섹터에 투자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반도체 ETF, 2차전지 ETF, AI ETF 등이 있습니다. 다만 테마형 ETF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 투자는 계속 유효한가요? 금 투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 금값이 역사적 고점 수준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한 금의 안전자산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금은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만 배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 ETF를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박 교수님, 오늘 코스피가 5200을 돌파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5200 돌파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6000, 7000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정과 변동성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투자 철학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5221.25를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시장을 지탱했고 반도체와 자동차, 증권주를 중심으로 전 업종이 고르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FOMC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석간 경제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